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이사를 임명했는데 그 과정이 부당하다면서 기존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방통위원 2인이 의결한 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방통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은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줬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 의결의 위법성 여부가 향후 본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신임 이사의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종료 후에도 MBC 감독권을 당분간 유지하게 된 현직 이사진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2인 체제도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해온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신임 이사 6명은 임명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오늘 결정으로 여당 6명, 야당 3명 측으로 교체했던 박문진 이사진 구성은 원래대로 여당 3명, 야당 6명 구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짠 이사진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레 정부가 구상했던 MBC 사장 교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몰아쳤습니다. 책임감을 안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MBC 관계자도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고 환영했습니다. 방통위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여당 6명, 야당 3명 구도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야당 6명, 여당 3명, 야당 우위 구도가 당분간 유지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친야 성향으로 보고 있는 MBC 사장 교체도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 추진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정치권이 때 아닌 독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지하철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며 진상조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역 바로 이 자리엔 예전에 독도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데요. 광화문역뿐 아니라 안국역, 잠실역도 최근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고위 회의장 배경도 독도로 변경했고 독도를 지키자! 코로나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지시하에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독도를 지우고 역사를 지우고 윤석열 정권은 또 무엇을 지울 셈입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철거된 세 곳엔 벽면에 거는 액자 형태로 재설치하고 남아있는 곳들도 독도의 날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단순 철거인지 리모델링 때문인지 진상조사단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또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괴담 아니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냐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의 계엄령 준비설까지.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독도 조형물은 15년이 경과돼 노후화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독도 지우기란 괴담을 퍼뜨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들어 민주당이 친일을 언급한 논평 횟수만 33건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친일 공세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2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님, 괴담 선동으로 병상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이유가 우연에 우연히 겹친 결과라는 말이냐며 어이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꽉 막힌 의정 갈등 해소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고위당정 비공개 자리에서도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논의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한 대표는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도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단체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데 이어 당이 중재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좋은 안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쉽사리 출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의 심각성 때문에 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도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지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한동훈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의료 공백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전공의 단체 대표자도 비공개로 만났고요. 어제 고위당정에서도 의정 갈등 해소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공개석상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뭔가 의료 공백 중재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이슈에서는 거침이 없던 한 대표, 유독 이 이슈에 신중한 이유인데요. 오늘도 조용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 또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해결되는 걸 막는 거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신중한 이유,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료 공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현실 인식부터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심각하게 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이 제일 걱정이다. 무슨 일이 날까 겁난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료 대란 이런 표현부터 인정하지 않는데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가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해보면 출발점부터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지금 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은 진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도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있다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의료 개혁을 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명분이자 이유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국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에 비해 지난달 기준 오히려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건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영역의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는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의사를 늘려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당정 사이에 지금 인식의 차이가 꽤 커 보이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뭔가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네,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의대 증원 규모인데요. 대통령실도 여당도 1,509명 늘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하기 어렵다라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대학 입시 요강까지 이미 다 나온 마당이니까요. 여당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년도 다음 해,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안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인력 수급 문제는 합의나 협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당도 어려운 게 의사단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얘기는 공수표일 수 있으니 올해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중재의 틈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자, 이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걱정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출구가 안 보이네요, 그럼. 네, 일단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칙만 고집을 하고 있죠. 여당은 의료 공백을 우려한다면서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모양새고요. 여당도 간호사법을 포함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오히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오늘 단식에 돌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20대 아들이 마지막 순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신고가 119로 접수된 건 오후 7시 35분. 14분 뒤 투숙객인 2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분 뒤 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며 다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7시 57분 부모님과 동생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못했고 아들 어디야? 일찍 들어와라고 보낸 어머니 문자는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호텔 7층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A씨가 숨진 다음 날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재가 난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초 화재가 났던 원인과 연기 등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 이 두 가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있었지만 이걸로 대피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화재 시 탈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완강기와 에어매트, 서창우 기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어매트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는 여성. 매트가 딱지처럼 뒤집히고 잠시 뒤 다른 남성이 몸을 던집니다. 결국 2명 바닥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다급한 탈출 상황에서 에어매트에 어떻게 뛰어내려야 할까? 지상 9m 높이 건물 3층 아래 에어 안전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뛰어내릴 때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양팔을 편 채로 뛰어내릴 때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 가운데 있는 표식을 향해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앞 사람이 뛰어내린 뒤에는 매트에 바람이 다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던져야 합니다. 5층 높이 이상 건물에서 탈출해야 할 때는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왕관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왕관기를 사용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왕관기 고리가 풀리지 않게 지지대에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타고 내려갈 줄을 밖으로 던져 바닥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대피자의 몸과 줄을 연결하는 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단단히 고정해 몸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내려갈 준비가 끝난 뒤에는 두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투숙할 땐 왕관기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익혀놔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머무르는 곳, 거주하는 공간에 왕관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이번 부천호텔 화재 현장에선 왕관기를 이용해 대피한 투숙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 골목길에 남성 3명이 대화를 나누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이 깜짝 놀라 손을 뻗어 제지하지만 흰옷 남성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더니 도망치는 남성을 뒤쫓아옵니다. 이후 남성은 골목길 밖으로 유유히 도망칩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우즈벡 유학생은 범행 직후 이 방향으로 달아났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가슴 부위를 다친 우즈벡 유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20대 우즈벡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은 이성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대체 왜 생기는지,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곳곳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싱크홀이 발생하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메우는 데 분주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골목길 한가운데 폭격을 맞은 듯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지름 5m, 깊이 3m 크기의 대형 땅 꺼짐 현상, 싱크홀입니다. 그 케이블 빠지면 여기 내려져갖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했지만 바로 옆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깨끗이 갈라진 게 넓어지면서 꺼짐 현상이 일어나요.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땅속을 다시 메우기 위해 모래와 흙을 쏟아붓지만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찾아야 돼요. 계속 들어와요. 지난해부터 이 인근에서만 이런 싱크홀이 무려 9개나 발생했습니다.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을 안 다니고 저 뒷길로 이러 다녀요. 지난 1년간 전국 곳곳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낡은 상하수도관입니다. 싱크홀 10개 중 7개는 수도관 누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도관이 부식된 틈으로 새어나간 지하수가 주변의 흙을 쓸고 내려가면서 집안 침하가 생기는 겁니다. 오래된 상하수도 관로들은 이음매들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싱크홀이 날 확률이 많죠. 거기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안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싱크홀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지자체는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일이 땅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의 수압을 확인하거나 탐사 로봇을 통해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레이더로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땅속을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차량 아래에 장착돼 있는데요. 차 내부 모니터를 통해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차량으로 하루에 약 30km를 탐사하는데 평균적으로 10km당 약 3개의 싱크홀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공동 DB를 구축하고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탐지 장비 추가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정밀한 집안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자폭형 무인기 이 드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많이 만들어서 빨리 배치하라며 직접 현장 지도까지 나섰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걸까요? 최수영 기자입니다. 흰색 인민복을 입고 빵모자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얀색으로 도색한 무인기들을 살펴봅니다. 보안을 우려한 듯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과 함께 북한은 처음으로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성능 시험을 위해 연구소를 방문해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 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인기가 남한 K2 전차 모양의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남 심리전이자 무인기 개발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 드론이 일종의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 한미의 고가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여줬다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접경지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실제 미사일 수급 능력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최전방에 배치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리 뉴스 최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인기 이 드론은 실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38층 빌딩과 충돌해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 날개가 달린 드론이 온몸을 비틀며 기우뚱거리더니 그대로 38층짜리 주거용 고층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폭발로 순식간에 불이 붙고 건물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늘 러시아 사라토프 지역의 최고층 건물에 드론이 충돌해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장거리 로켓 드론 팔랴니차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데 이번 공격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Складно навіть вимовити, що саме прилетіло. Складно протидіяти, але все ж дуже легко зрозуміти за що. 특히 해당 지역은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국경에서 45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공군 기지를 향하던 드론이 러시아군의 요격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빌딩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우크라이나 무인기 2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장거리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복으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지역에서는 폭발음이 들린 뒤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고 루츠크시에서는 아파트가 폭발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국경지대에 병력과 장비를 대거 증강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7%포인트 차 꽤 많이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선 지난 주말 있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 선언에 기대를 걸고 있죠. 자, 케네디 일가에선 가족을 배신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을 포함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을 얻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당층과 중도층 지지에서도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 사퇴 후 불과 한 달 동안 빠르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지난주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난 주말 있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But I think what his endorsement represents is that Donald J. Trump's Republican Party is a big tent party. We're thrilled to have the Kennedy Democrats where they belong. 대대로 민주당 가문인 케네디가의 형제들은 케네디 주니어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So I'm outraged and disgusted by my brother's got-in obscene embrace of Donald Trump. 케네디 주니어는 비판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we all need to be able to disagree with each other and still love each other.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번 주 각각 경합주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두 달여 남은 선거를 위해 치열한 승부를 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속 우주 비행사들을 귀환시킬 때 갈 때 이용했던 보잉 대신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의 굴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미국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로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비행사들. We're just happy as can be to be up in space. One in Starliner,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당초 우주정거장에 일주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스타라이너 오작동과 헬륨 누출 문제로 2달 넘게 우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비행사들에 귀환해 스페이스X에 우주 캡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ASA has decided that Butch and Sonny will return with Crew 9 next February. Starliner will return uncrewed. 다음 달 발사될 스페이스X의 크루9 드래건이 내년 2월 우주 비행사의 귀환 업무까지 맡게 된 겁니다. 2014년 미 항공우주국과 조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에 돌입한 두 회사. 하지만 스페이스X가 2020년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수차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잉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첫 유인 시험 비행조차 굴욕적인 무인 귀환에 그치면서 보잉의 향후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이 할머니 무려 102세입니다.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박선영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낙하산이 떠 있습니다. 이리저리 상공을 떠다니다 천천히 착륙합니다. 안전요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스카이다이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입니다. 올해 102세의 마네트 베일리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상공 2,100m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Well, I feel it's mission accomplished. When the door opened, I thought there's nothing more I can do or say. It's just jump. 이날 도전으로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됐습니다. I mean, I've been waiting for this day and counting the days and always saying to myself, I've got to keep alive and I've got to keep on my 2 feet and not fall over. So now that I've got here and I'm about to go up, I'm delighted. 베일리는 이번 스카이다이빙으로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베일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1만 파운드 이상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일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여군 부대에 소속돼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100세 생일을 자축하며 페라리를 타고 실버스톤 자동차 경주 서킷을 시속 210km로 질주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설은 연속 열대야 기록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쯤 누그러질지는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에 달려 있다는데요. 이혜주 기자입니다. 새하얗게 갈린 얼음이 그릇 위에 수북이 쌓입니다. 얼음 위에 싱싱한 제철 과일을 올려 빙수가 완성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진 오늘도 빙수 배달 주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열대야 기간 빙수 배달 주문은 밤 시간에 더 몰렸습니다. 9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홀에서 한 100그릇 팔면 배달로 한 200그릇 정도 나간다. 서울 지역의 연속 열대야 기록은 그제 34일로 멈췄지만 간밤에 최저 기온이 다시 25.6도로 하루 만에 열대야가 재개됐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2달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냉장고에 다 이렇게 쟁여놓고 살고 있어요. 요새 날씨 밖에 걸어 다니기도 싫고 이렇게 실내로 계속 들어오고 싶어요. 9월달 돼도 계속 더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일본 남쪽에서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에 달려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28일에서 30일까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져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한층 더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난 31일쯤부터는 차고 건조한 북풍이 내려와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이달 전국의 폭염일수는 14.3일로 최악의 더위로 기억된 2016년 이어 역대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폐장했는데요. 무더위 탓에 피서객이 여전히 몰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8월 말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파가 여전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폐장한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엔 지난 18일 폐장했다며 물놀이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상 안전요원도 없는 데다 수심이 깊어지는 등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안전 한계선도 철거된 상태입니다. 물살이 세서 저희도 걱정을 하거든요. 안전선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해수욕장에선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니까 헤엄치다가 이제 막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앞서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도 튜브를 타고 있던 20대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고성 해수욕장에서도 60대가 물에 빠져 구조됐는데 모두 지난 18일 폐장된 곳이라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강원 동해안 86곳 해수욕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지난 18일 대부분 폐장한 상태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폐장했으니까 이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전 해수욕장에 다 현수막을 이제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장 기간 폭염에 늦여름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우리 바다 생선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에 맞춰서 양식 어종을 아열대 어종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기존에 잘 양식되던 우럭이나 광어는 높아진 수온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양식장에는 폐사한 우럭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참돔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수온 28도 이상에서 폐사하기 시작하는 우럭과 달리 참돔은 31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동해와 남해의 수온은 최고 31도, 서해 역시 30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보다 많게는 5도 가까이 수온이 상승한 겁니다. 뜨거워진 바다로 올해 여름 경남 양식장에서만 1,7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피해 금액으로서는 약 300억 이상으로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재난 안전지구를 선포를 해서 양식장 피해가 커지자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는 아열대성 어종인 벤자리 보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경남 지역이 너무 폐사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3년 정도 앞당긴 내년부터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 흑점줄 전갱이 대량 양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에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바다 생선들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입니다. 노소영 관장과의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씨가 오늘 20억 원을 노 관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 나흘 만이죠.
노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란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후 나흘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물어줘야 할 위자료 20억 원을 불법 공동행위 책임자인 김 이사장이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가치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자료를 입금한 겁니다. 오늘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이 어떻게 알았냐며 반발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노 관장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위자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어제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 인상을 강하게 질타했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경고했는데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주담대 하단금리는 4%, 상단금리는 6%를 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그동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쉬운 방법만 택했다고 지적한 뒤 하루도 안 돼 금리 인상을 발표한 셈입니다. 카카오 측은 2분기 주담대 증가액이 6천억 원대에 그칠 정도로 미리 대출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이어지자 금리 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거치 기간도 폐지합니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개입이 빈번해지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예대마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건 시장에 개입했던 저는 금융당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관치, 신관치다. 과도한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면은 수억 원씩 벌 수 있다며 로또 청약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또 한 번 광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3천여 채 규모의 DH방배 대단지가 들어설 대지입니다. 이 중 1,200여 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와 오늘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 중 최대 물량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22억 원에 책정됐는데 인근 신축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소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저도 청약 매번 넣고 로또 청약이니 뭐니 해서 올라오는 거를 매번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완전 로또잖아요. 정말 1억 청금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는 2026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인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받은 뒤 직접 살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 인근의 평균 주택 가격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강남구와 성동구에서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이 더욱 과열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상승 기대감이 높고 새 주택에 대한 주거의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4일까지 서울 내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140대 1로 지난해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부동산 열풍이 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욕의 상업용 빌딩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4,500억 원이었던 건물이 40분의 1 가격인 116억 원에 팔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23층짜리 대형 유리 건물. 평일 오후지만 불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196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한때 유명 스포츠 잡지사의 본사였습니다.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한 층의 크기가 꽤 넓어서 이곳 2층은 현재 여러 회사들이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을 빼곤 거의 비어 건물의 35%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도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사무자재가 모두 빠져나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건물은 이달 초 18년 전 가격의 40분의 1 수준인 116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상업용 빌딩도 10년 전에 3분의 1 가격에 팔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I go in 3 times a week. My office is like semi-full, but it's definitely not as full as it should be. I think it'll probably stay hybrid because workers have gotten used to that. Our firm just moved because nobody showed up to work. 맨해튼의 전체 사무실의 23.6%가 빈 상황. 코로나 전보다 12%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영향으로 주거용 임대 수요는 늘다 보니 일부 상업용 빌딩은 주거용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902년 지어진 뉴욕의 명물 플랫 아이언 빌딩도 고급 주거용 아파트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New York still being, the capital of the world, there's constant rise in demand. The supply has not been able to catch up or is not keeping up with the demand. 전선 배치, 상하수도 설계 등을 다시 해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So can you explain how the construction is going on right now? Sure. You have this riser, which is going to be the washer dryer in here. Yes. In here is going to be the bathroom, and you have, the plumbing risers for the bathroom.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은행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제각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회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왜 이 혐의가 적용됐는지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예치금 99억 원 중 89.5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치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 총 재산이 전년도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시간이냐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는 김 전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죠. 이 총장은 오늘 수사심의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면서도 본인 임기 내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 다음 달 15일 퇴임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실히 했다고 했던 자신의 평가가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주 안에 위원 선정과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위원회를 열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태원 참사 수사팀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 총장이 직권 회부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자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제도 도입 후 수심위는 15번 열렸는데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4차례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은 왜 나올까요? 네, 김문수 후보자가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나도 뇌물죄다. 유독 강경한 모습이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노조 혐오, 여성 비하, 청년 우롱, 색깔론 이런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국민 괴롭힘이자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김 후보자 과거에 이 일과 관련해서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소 과격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언도 역시나 나왔는데요. 이 김 후보자의 입장 과연 변했을까요? 검찰청의 빨간 윤석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 잡으는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좀 감정적이고 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감이 있군요.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상대로 공방 매우 치열했습니다. 청문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스티커 때문이었습니다. 뉴라이더 기생충 이건 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희자 의원님 국회 어디 법에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떼겠습니다. 법 가지고 오세요. 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은 건국을 부정한 폭동이라고 주장했고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을 자살 특공대라고 한 것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오늘 친선 축구 경기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시작부터 정말 충돌이 많았던 22대 국회였죠. 하지만 오늘은 서로 협치를 하자면서 친선 경기 가진 겁니다. 물론 승부는 치열했습니다. 승자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희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 걸 입고 빗줄기가 꽤 굵은데도 열심히들 하네요. 맞죠. 경기는 전후반 25분씩 진행됐고요. 여성 의원 1명이 포함돼서 팀당 12명씩 뛰었습니다. 초반부터 민주당의 압박이 거셌고요.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은 경기 초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스포츠 정신 돋보였습니다. 아, 저럴 때는 모처럼 훈훈하네요. 네, 대통령실에서도요. 정무비서관이 직접 와서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담은 커피 전했다고 합니다. 국회도 좀 저렇게 협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원식도 한다는데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모습이 보여요. 오늘 국회에 나왔던데 짱어, 먹는 짱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기흥 회장에게요, 여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파리에 함께 간 올림픽 참관단에 수산물 협동조합장과 같은 비체육계 인사가 왜 포함됐느냐고요. 거기서 바로 장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궁장에 대규모 참관단을 끌고 갔었는데 민폐, 응원단이라는 지적까지 전혀 체육과 관계없는 종교 인사들, 병원 행정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거예요.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러니까 짱어를 대조순위 보훈 차원으로 데려갔다는 건데 이 체육회에서 이 체류비도 내준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파리 참관단 체류에만요, 총 6억 6천여만 원 들었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에는요, 파리 시내 문화 탐방 일정도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는 비체육인이 포함된 이유, 오래된 관행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라도 뿌리 뽑자 이렇게 말하는데 체육회는 여전히 낡은 관행이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서는 홍명보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젊은 피 수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18살 고등학생 양민혁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8살 고교생 K리거 양민혁이 홍명보호에 승선했습니다. 2006년생 양민혁은 고등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이 장점으로 뽑힙니다.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원FC와 프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입단까지 확정지은 차세대 축구 스타입니다.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대표팀에 와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주축인 유럽파 선수들이 그대로 이름 올린 가운데 젊은 선수 4명을 최초 발탁하며 체질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양민혁을 비롯해 덴마크에서 활약 중인 이한범, K리그에서 팀의 살림꾼을 맡고 있는 최우진, 황문기가 처음으로 대표팀에 소집됐습니다. 영국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를 비롯해 이승우, 손준호 등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선임 과정 논란이 계속되자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홍명보 5일기는 다음 달 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소집됩니다. 이어 5일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를 치르고 10일에는 원정을 떠나 오만과 붙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대체 언제까지 덥냐는 겁니다. 이미 가장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는 2018년의 폭염 기록은 뛰어넘었는데요. 무더위는 9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북상 쪽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동쪽 지역은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9월의 시작부터 재차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내일 하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25도 등 대부분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2도, 광주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료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구급대원들도 환자들도 의사도 응급실이 마비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의료 대란 수준은 아니라면서 아직 소극적이고 의사들은 이러다 경험 못한 의료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복귀 이야기는 없이 정부 압박만 합니다. 이럴 때 아프면 큰일이라며 속이 타는 건 애꿎은 국민들 뿐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모두 고통받는 치킨 게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